그러면은 오늘 그 우리 수요 포럼 두 번째 순서로 개성공단과 평화를 주제로 해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행사의 인사말을 우리 3.1 서울민의 정혜랑 부의장님께서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의장 정혜랑입니다. 네, 우리 수요 포럼이 이제 본격적으로 1년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한 지 두 번째이고, 오늘 개성공단과 평화에 대해서 이 박찬조 부장님을 모시고 박사님을 모시고 하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기탄 없이 질문이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약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박찬조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부장이신 박찬조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찬조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개성공단과 평화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중심으로 한번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저는 원래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공인노무사로 제가 일을 했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쪽의 사용자와 남쪽의 노동자 간의 이 노사관계가 벌어집니다. 보통 이런 노사관계나 노무관리 업무를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 2007년이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사관계는 우리 사용자와 우리 노동자 간의 관계인데 북쪽의 경제협력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에서는 우리 사용자와 북쪽의 노동자라고 하는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람들이 만날 텐데 무수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미리 개성공단에 가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 사례를 좀 축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노무사로서의 10년 생활을 했었고 2007년 4월 달에 개성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 쭉 있게 되죠. 한 1년 365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는 다 있었으니까 사실 거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갔던 개성공단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숫대 방법부터 시작하죠. 1998년도 500마리 또 그 다음에 501마리 이런 숫대를 이끌고 방북을 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우리 정부와 북쪽 정부 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이 되죠. 잘 아실 겁니다. 남북 공동선언 제4조에 의하면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상 간 합의에 따라서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제가 갔던 개성공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제 도라산 전망대 가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개성공단이 위치한 곳은 개활지입니다. 개활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의 평지죠. 땅 따먹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 개성공단이 위치했던 이곳은 특히 핵심 병력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전쟁 시기의 이 진격로를 보시면 이 개성시 쪽에 있던 2군단 6사단이 문산을 거쳐서
마산까지 쭉쭉쭉쭉 내려오게 되죠. 바로 이곳이 바로 2군단 6사단, 64사단, 6.2 포병여단, 약 6만여 명의 핵심 병력이 있던 곳입니다. 박사님 우리- 잠깐만요. 네네. 예, 마이크 그렇게 하시니까 네. 자꾸 쇳소리가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예, 예, 괜찮은데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 전방부대에는 최정예 부대가 있듯이 북쪽도 이쪽 개성에는 최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6만여 명의 병력이 있었던 곳이죠. 이 개성단을 조성하면서 이 6만여 명의 병력이 후방으로 15km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휴전선이 북쪽으로 더 올라간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개성단의 크기는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것의 20분의 1 규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단은 현재 100만 평인데 원래 계획은 2천만 평이죠. 단순히 산수로만 계산해도 100만 평 할 때 한 15km 정도 휴전선이 북상을 했으니 실제 계획대로 했다면 사실상 휴전선 개념은 없었겠죠. 어쨌든 이 북의 핵심 병력이 있던 이곳을 개성단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 원래 논의가 했던 것은 신우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우지를 제안했을 때 북에서 거절을 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반대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도 이 동북삼성 경제가 되게 안 좋습니다만 그 당시에 신우지 쪽에 특구를 만들게 되면 중국 경제가 특히 동북삼성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반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안했던 것이 해주입니다. 해주는 이제 북에 해군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개성단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개성단을 이쪽에 두게 된 이유는 북에서도 중국의 신천이라는 곳에 그 모델을 따라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천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지금은 중국령입니다만 옛날엔 홍콩령, 그 영국령이었던 홍콩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 인접해 있는 곳을 개발하면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어떤 경제 발전의 견인차를 이루었듯이 개성단 역시 북에서도 그러한 관점하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개성을 통해서 개혁 개방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개성단이 위치한 곳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면 더 얼마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홍기정 선생님 제 말 들리시나요? 예, 도라산역 가보셨나요? 예, 가보셨을 때 이 플랫폼에 이거 있는 거 보이셨죠? 예, 봤던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보면 서울은 56km, 평양은 205km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최전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최전방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불바다론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북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도 서울은 사실은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되면 포로 쏴서 포가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 놓여 있는 거리입니다. 반면 북쪽 평양은 그렇지 않죠. 미사일을 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군사용어로는 우리가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단으로 만든 거고 즉 경제를 통한 평화를 도모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맥도날드 이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는 곳은 전쟁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실 경제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곳,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치사슬이 형성된 곳은 전쟁의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왔던 개성에는 바로 이 송악산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송악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신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누워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보이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코, 턱,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서 누워 있는 거죠. 개성에서는 이 송악산을 어미산이라고 합니다. 엄마산. 그리고 요 밑에 야트막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아들 자자를 써서 자남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얗게 있는 부분, 자남산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북쪽의 최고 지도자, 바로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어쨌든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딴 건 기억 못 하시고 임신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제가 개성에 처음 가고 나서 2007년 가고 나서 그 이후에 감정곡선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북에 대한 이해도 깊다고 생각을 했고 가서 막상 부딪혔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저의 마음과는 달리 많은 부분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 미워하는 마음이 싹 떴죠. 그러다가 제가 이 친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가게 되죠. 하여튼 나중에는 이제 우리 초코파이 정, 이런 이제 마음의 정이 쌓였습니다. 결국 제 감정 곡선을 표시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북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감정의 사이클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제 감정 곡선은 이랬습니다. 제가 우리 곽성준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아, 예. 음소거 한번 하고 네네. 북한 떡볶이는 빨간 맛일까요? 파란 맛일까요? 저 역시도 고추장으로 하니까 빨간 맛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게 뭐 제가 아이들용으로 썼던 책 제목인데 이게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100이면 100 빨간 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맛에는 색깔이 없죠. 우리가 맛을 색깔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 북에는 우리랑 달리 떡볶이라고 하는 음식이 없죠. 그래서 북쪽 떡볶이는 빨간 맛입니까? 파란 맛입니까? 물어보면 질문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은연중에 갖게 되는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오래전에 정운영 씨가 쓴 전화진 경제학을 위하여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북쪽에 아마 소련 문화사절단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의 소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사절단이 그 아이들 앞에서 딱히 뭐 해줄 말이 없다 보니까 이소구화를 얘기했대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교훈 삼아서 토끼같이 게으르지 말고 거북이처럼 꾸준히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거북 동무는 자고 있는 토끼 공무를 끼워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배우는 협동정신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죠. 제가 개성에 가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도 이런 유형들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느꼈던 인식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본적인 상식은 다 갖고 계신 분들이시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인식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를 느꼈죠. 가장 컸던 게 바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우리야 뭐 대통령이 선거로 뽑고 또 비판의 자유도 있습니다만 북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그 앞에 붙는 타이틀 많은 거 아시죠? 당 총비서에다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에다가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장에다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쪽 친구들은 스스로를 정말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쟁 상황.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전시에서는
뭐 굳이 전시가 아니더라도 계엄 영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엄 영화에서 군 지휘관들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북쪽 친구들이 전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느낄 정도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차이가 컸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 또 하나의 차이는 노동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왜 일합니까? 저 구강숙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음소거 한번 하시면서. 네. 우리는 일을 왜 합니까? 일단은 돈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요. 그렇죠. 우리가 돈 벌어서 좋은 옷 사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어찌 보면 우리 개인에 대한 호구지책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말씀 고맙고요. 근데 북쪽은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을 위한 노동의 관점이라면 북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집단을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당의 부름 앞에서 아니면 또 민족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적인 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철야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선생님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돈 줄 테니까 일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북쪽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안 좋습니다. 야, 우리 내일 좀 급히 물량이 왔는데 이 일을 쳐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우리 협력사업 하는 공간에서 물량도 제대로 못 쳐내고 품질도 안 좋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힘들더라도 좀 하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덜컥 돈부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랑 인식 차이가 너무 커요. 또 하나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노란 머리에다가 뭐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이게 개인의 자유, 개성이죠. 북쪽 친구들은 정말 황색 바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성에 그 청바지 업체 사장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사장님들 보통 사업 잘 된다는 소리 많이 안 하시잖아요. 사업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북쪽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북쪽 친구들이 이제 귀등으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월요일 날 오시면서 사장님이 청바지 업체 사장님이니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북쪽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 선생님,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마음 모아서 도와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북쪽 친구들 모습이죠. 우리가 이 인식 차이에 대해서 왜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한자로 이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다른 문화인데 우리 송명식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선생님이 혹시 그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데 미국에 있는 법인에 파견을 가게 됐어요. 예. 그럼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에 파견을 가시면. 그 OJT 교육을 통해서 일단 회사 문화는 기본으로 첫 번째로 습득을 해야 되겠고, 문제는 이제 그 나라의 문화, 또 그 지역의 문화, 또 특성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사전에 알고 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마 해외 법인에 파견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제가 같이 있었던 우리 주재원들 보면 말이 통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말도 잘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너무도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경제협력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허비하는데 초반에 많이 찐을 빼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치적으로는 뭐 빨갱이, 경제적으로는 가난, 뭐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뭐 독재자,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 자주성, 뭐 순진함,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하에서 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 충돌이 생기죠.
어쨌든 이런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처음 모습입니다. 전방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고 2008년도에는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마지막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들 이 밑에 사진 잘 보이시나요? 다들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예,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 같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가 이제 얼마 전 폭파된 연락사무소. 이게 이제 제가 있던 곳입니다. 요번에 이 연락사무소 폭파가 되면서 유리창이 다 떨어졌죠. 우리 이쪽에 혹시 하얀 거 보이시나요? 유정래 선생님, 네, 보입니다. 이 하얀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김일성 동상인 게 아닌가요? 아, 참고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남쪽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남쪽 문산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아, 아파트구나. 네. 그래서 우리 15층짜리 건물에서 보면 여기가 보이죠. 그리고 이쪽 사진이 잘려 있습니다만 좀만 더 가면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북쪽 친구들하고 여기 15층에 우리가 스카이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하얀 데가 남쪽이야. 그러면 아, 천정 선생 저기 너무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0도 돌아가면 바로 개성시입니다. 매우 가까이 있었죠. 이 개성단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사실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비로소 제도화시킨 겁니다.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다가 경제협력 방식을 통한 부분을 고민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가 좀 많았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졌지만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 합의가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뭘 만들어 본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끼리 뭘 또 만들었던 그런 것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만의 군병력이 후퇴하면서 남측 기업이 유치하게 되고 이곳에 바로 평화가 유치하게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10월 4일 저희 개성공단을 지나면서 쓰셨던 글입니다. 이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 글을 써주고 떠나셨는데요. 정말 이 개성공단 같은 곳이 한 서너 개만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평화경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분단을 극복할 때 광복이 완성되고 아무도 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은 선언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이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수속 부족하는 예수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역시 세계사의 과업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회의 땅인지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한 공간입니다. 개성공단 처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쪽이 바로 남쪽인데요.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차를 끌고 와서 들어가죠. 중국의 심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천에서도 홍콩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방식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산에서 왔던 전기죠. 전기가 이렇게 왔던 거고 이런 식으로 출근하면 수속을 밟습니다. 수속을 밟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 북쪽 친구들 출근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랑 큰 차이 없죠? 네,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출근하는 겁니다. 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또 출근하죠.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애들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고 버스로는 한 전체가 300대인데 한 5만 명 가까이가 버스로 출근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개성시 인구가 한 20만 좀 넘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5만 명이 출근했으니까 한 가구가 4인 가족이라고 하면 한 집당 한 명씩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으니
개성시 사람들은 개성단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 대해서 다 아는 거고요.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들. 조선 옷을 입은 친구들도 있죠. 네, 이날은 무슨 촬영이 있었는지 조선 옷을 입고 한꺼번에 출근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출근 카드를 찍는 거죠. 안면 인식기. 우리 혹시 정혜랑 선생님, 네, 전에는 우리가 종이로 된 출퇴근 카드 찍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예, 근데 종이로 찍는 게 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종이로 찍는 게요? 뭐 분실하거나 까먹고 올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남들이 또 대신 찍어주기도 하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안면 인식기를 도입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일하는 장면이에요. 이 여성 동무들은 북쪽 동무들 같죠? 이 남자분은 우리 남쪽 분일까요? 북쪽 분일까요? 예, 이분은 남쪽 분입니다. 우리가 오래 있다 보니까 다 북쪽처럼 변했어요. 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여기도 우리 북쪽 여성 동무들하고 우리 남쪽 기술자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남쪽 주재원들이. 우리가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북쪽 친구들이 좀 게으르고 뭐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게으른 친구들은 무지 게으르고 속된 말로 사이드 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거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개성공단은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팩스로 왔다 갔다 하죠. 섬유봉제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마다 디자인이 바뀌어요. 전문용어로 우리가 패턴을 바뀐다고 그러는데,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패턴을 그려서 넣어줍니다. 인터넷이면 그냥 쭉 받아서 하면 되는데 팩스다 보니까 깨질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그럼 이 작업반장 친구들이 그대로 그려서 실제 시험 생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 다 뿌리죠. 이 친구들이 만든 것들이 이런 두께로 책처럼 작업 지도서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재원들한테 A4 용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전기전자 업체 기계 설비가 대부분 우리 국내용보다는 해외 게 많죠. 매뉴얼을 보면 해외 게 많습니다. 영어가 막 써 있고. 북쪽 친구들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이 A4 용지를 가지고 3단 비교표를 만든 겁니다. 제일 왼쪽에는 매뉴얼상의 언어, 두 번째는 우리 남쪽의 언어, 세 번째는 북쪽 조선어. 그래서 포켓처럼 잘라가지고 이 용어집을 만들고 다닌 거죠. 이만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또 협력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딱풀로 유명한 아모스. 자, 우리 선생님들 업간 체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일하는 사이에 하는 체조 아닙니까? 오전 10시, 오후 3시 의무적으로 합니다.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보기에 이게 딱 좋아요. 우리 요즘 또 우리 같은 경우 산업보건 측면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요즘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풀어주면 저는 근골격계 질환이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일 마치고 또 식사하시고 지금 되게 찌뿌둥하실 것 같아요. 잠깐 자리에 앉아서 업관체조 좀 하시죠. 어깨도 돌리고 목도 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좀 하시고. 제가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네. 예. 이렇게 좀만 몸 풀어주면 우리 집중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뭐 칼군무 같지 않습니까? 예.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열심히 했으면 이제 우리 밥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 혹시 안종복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음소거 해제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우리 개성공단에서는 북쪽 친구들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북쪽 친구들은 밥만 싸왔다. 맞을까요? 아니면 밥하고 반찬 싸왔다. 아니면 세 번째, 밥과 반찬 국을 싸왔다. 어땠을까요? 거기 그 급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개성공단에서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북쪽 친구들은 밥과 반찬을 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국만 제공했죠. 국거리가 한 끼에 처음에는 한 500원 정도였다가 그 이후에는 한 700원, 1000원 정도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데, 밥을 제공하지 않았던 건 북쪽 친구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밥은 자기들이 싸우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국거리 정도만 제공했었죠.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우리도 쉬어야죠. 자, 우리 여성 노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악기도 켜고 노래도 하고 막 이러죠. 우리 김호 처장님, 네. 여기서 혹시 가장 눈에 띄는 친구가 있나요? 또 주황색 아코디언. 아코디언 친구. 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바이올린 켜는 친구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호구지책, 개인을 위한 노동인데 북쪽 친구들은 집단을 위한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대 나온 친구 보고 당의 명령이니까 아니면 협력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조업체 가서 생산직으로 일할래 그러면 일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죠. 아마 하다못해 그냥 친구들 레슨 시켜주고 이럴 겁니다. 근데 북쪽은 물론 1인 1악기 해가지고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음대를 나온 친구들도 와서 협력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또 당의 방침에 복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생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인식 차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탁구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탁구 되게 잘합니다. 여성 농부들이 이렇게 노는 반면 우리 남자들은 이 배구를 잘합니다. 집단화된 노동, 이 배구 좋아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족구. 예, 족구 전파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노는 모습들. 또 5월 1일 노동절이라든가 아니면 북쪽에 여러 국경일이 있을 때는 시합이 있습니다. 개성시 전체 시합인데 개성구단 대표 뽑는 시합이죠. 여기서 1등한 사람들이 1등한 팀이 이제 개성시에 나가서 시합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있었던 거죠. 자, 식사 시간 끝나고 나서 휴식 시간에 배구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우리 북쪽 여성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해맑죠? 선생님도 혹시 멀리 이 플래카드 보이십니까? 네. 네. 네, 뭐라고 써 있나요? 품질만 아끼는 기업의 생명줄이다. 예. 우리 어느 분이 얘기하신 거죠? 유정렬 선생님이신가요? 네네. 네네. 품질과 아끼는 기업의 생명줄이다. 이게 기업 전반에 붙어있던 생산표입니다. 이진수 선생님,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북쪽 공장 기업소 여러 가지 선전구호 있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네, 혹시 생각나는 구호 있으세요? 저는 혁명의 총폭탄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옹이하자.
미 제국주의와의 뭐 한판 싸움을 준비하자. 뭐 이런 구호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제가 개성단에 있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남북이 협력하는 공간에서 공장이나 기업소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남쪽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쭉 다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생산 구호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이런 구호들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기업에서 북쪽층들한테 한번 만들어 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야, 너무 밋밋하니까 한번 좀 만들어 와봐. 그랬더니 북쪽층들이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야, 우리 기업들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클레임이 걸릴 것이고, 클레임이 걸리면 기업의 생명줄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남과 북이 협력 사업을 한다고 전 세계 만방에 퍼뜨렸는데 거기서 만든 제품이 품질이 안 좋아갖고 리콜이 되고 다시 오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생산표입니다. 납기는 생명, 품질은 자존심. 이걸 모범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품질과 납기는 기업의 생명이다. 여기는 생산성의 혁신을 이런 것에다 붙는 거죠. 이건 진짜 북쪽 구호 같죠? 북남이 합심하여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자. 제가 이걸로 모아서 논문 발표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근데 어쨌든 북쪽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납기라든가 품질에 대한 생각, 또 협력 사업에 복무한다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체육대회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 남쪽 주재원들이 체육대회하는 겁니다. 열심히 뛰죠. 막 발이 막 날아다니는데 6호 찍고 나서 다 엎어졌어요. 발이 풀려가지고. 네, 이건 우리 북쪽 친구들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북쪽 친구들 체육대회하면 우리 기업에서는 이 친구들이 식사할 수 있는, 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든가 초코파이 이런 것들 비축했다 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공간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거 족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육대회입니다. 여기서 혹시 우리 정혜랑 선생님, 여기서 혹시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복장이 다른 사람 보이세요? 이 넥타이 맨 분이요? 우리랑 복장이 다른, 옷이 다른. 그러니까 넥타이 맨 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 옆에, 특히 안전운행 옆에, 밑에. 안전운행 옆에요? 예. 이분? 네, 예, 보이세요? 예. 예, 우리 개성에서 카운트 파트너입니다. 네. 이 족구하는 거 구경하는 거죠. 여러분, 체육대회 할 때 이렇게 같이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통일 아니겠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상상 못 해봤던 이런 것들이 개성에서 있었습니다. 북쪽 친구들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젊어서 와서 가임기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서 계속 개성단에 출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 위한 타가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이들 크는 거고 또 같이 있으면서 시집가기 위해서 떠나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꽃선물도 하는 것이고 이 친구는 평양으로 시집간 친구고 이분은 이제 우리 기관장이었던 분이고 이렇게 선물을 하고 주고받고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북쪽 친구, 여기는 또 남쪽 친구들입니다. 같이 뛰고 환송회하고 환영회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통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 기관장 송별할 때 이제 다들 모여서 환송식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단적인 모습은 아마 옷의 변화를 보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아까 시집 갔던 친구 처음 왔을 때 모습입니다. 주로 했던 것이 이제 남쪽이나 외국에서 오면 투자 안내, 투자 유치라는 거죠. 개성단에 투자하십시오. 그 일을 했었던 친구입니다. 이렇게 손 마이크 들고 이렇게 조선 옷 입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변했어요. 정장을 입고. 이 친구가 이제 시집을 갔죠.
이 친구 후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뭐 손 마이크가 좀 변했네요. 그쵸? 이 친구마저 이제 퇴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온 친구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뭐 모토쇼에서 안내하는 친구 같지 않습니까? 예, 이런 친구로 많이 변했죠.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뭐 국제사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많이 합니다. 우리 뭐 헬로키티, 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 다 알죠. 관심 갖고 있고. 잠깐 개성단 사계 보여드릴게요. 공단 내의 모습들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뭐 제가 자주 걸었던 산책길입니다. 이런 곳을 좀 닫아버린 거라서 너무 속상한데 겨울에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이런 모습들이죠. 이 청정무구한 곳입니다. 이게 핸드폰도 안 터지고 아내의 구박을 받을 일도 없고 딱 좋은 곳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죠. 개성단은 기회 공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 곽성준 선생님. 네. 우리 보통 개성단을 갖다가 남쪽에 뭐와 뭐, 북쪽에 뭐와 뭐가 결합됐다고 보통 얘기하죠. 뭐 남쪽에 자본, 북쪽에 노동력. 예. 뭐, 예, 50% 맞췄습니다. 남쪽에 자본과 기술, 북쪽에 토지와 노동력. 네. 우리가 사실 자본과 기술, 토지, 노동력 이걸 전문용어로 생산 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각자 우위에 있는 생산 요소의 결합이죠. 남쪽은 자본과 기술, 북쪽은 토지와 노동력이 서로 결합된 게 개성공단입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낮은 단계의 결합 방식인데 좀 지나면 또 바뀔 거예요. 남쪽의 자본과 기술, 또 북쪽의 기술 이렇게. 아니면 남쪽의 자본, 북쪽의 기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개성단은 그 당시에는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토지와 노동력이라고 하는 비교 우위가 결합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경쟁 국가라고 하는 것들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은 매우 유리한 환경이 있었어요. 생산성도 좋았고요. 북이 사실은 국제사회에는 전례가 없는 겁니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을 스스로 그냥 5%로 정해놨었습니다. 5% 이상 더 안 올릴 거야. 한동안은 정착될 때까지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북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 스스로가 규정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직률도 없었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경쟁력이 있던 곳입니다, 사실. 그리고 민족 간의 거리였기 때문에 관세도 없었던 것이고. 서울에서도 1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제조 공장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규모 노동력을 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기업들이 정말 일할 수 있게 좋은 곳이었죠. 노동력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쪽 5만 5천 명, 남쪽 1,000명. 그러니까 남쪽 주재원 1명당 북쪽 친구들 55명을 관리한 케이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남쪽 1명이 북쪽 55명 관리했던. 여기서 임금이 얼마였을까요? 유정렬 선생님. 네.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북쪽 친구들 한 달 직접 임금이 얼마였을까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한 10만 원 근처 아닐까? 10만 원? 10만 원. 뭐 비슷합니다. 초기에는 5만 원이었죠. 월 5만 원. 그 일당 5만 원 아니에요. 월 5만 원. 네. 끝날 때쯤 2016년 되면 월 18만 원 수준. 16만 원, 18만 원 수준. 매우 우리 기업들이 정말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했던 공간이죠. 우리 사장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힘들어, 도와줘, 잘 안 돼. 막 이러다가 개성당이 2016년 다쳤습니다. 다치고 베트남이라든가 여러 동남아로 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기업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개성당이 너무 좋다.
말 통하지, 원부자재 공급 가능하지, 물류 가깝지. 그래서 개성당 기업들 중에 다시 복귀할 것이냐 설문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상 나가보니 너무 개성의 경쟁력이 좋았던 거죠. 이러한 기업들의 모습들 보면 북에서도 사실은 이 개성단을 조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외자를 유치한 거 아닙니까? 특구를 만들 테니 다른 나라도 들어와라. 롤모델로서 한번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적 조치들도 줬던 게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개성단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한 게 있어요. 우리 남쪽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게 핵과 미사일 자금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측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생각을 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건 숙지주의 아닙니까? 북쪽의 물가와 우리의 물가가 차이가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북쪽에서 주는 물가 수준만큼 과연 그 임금을 받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에서 해줘야 될 역할과 북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서로 달라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찌 보면 산업에 있어서 서로 역할 분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 내지는 억측일 수가 있는 거고요. 미사일 자금 전용 이 부분은 정치인들의 사실은 마타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많이 줘봤자 나오기 전에 10몇만 원입니다. 북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 공급 체계예요. 김호 선생님. 네. 우리가 보통 배급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학문적으로는 틀린 말이고 국가 공급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공급 체계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사서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모든 거는 아니던데요, 보니까. 모든 건 아니지만 그 의미 자체는 네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받는 돈으로 내 돈으로 많은 것들을 먹고 사야 되지만 국가 공급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상당한 부분에 있어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 쌀, 밀가루 이런 것들. 그래서 국정가격 체계라는 게 있죠. 같은 제품이지만 국가 공급망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것과 시장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과 가격 차이가 매우 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 공급 체계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받고 싶은 현물을 먼저 선택합니다. 현물. 그리고 나서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현금을 가지고 조선원으로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차이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돈을 우리가 줬던 임금으로 물자를 사고 나서 남는 돈이 있어야지 주는데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성당이 만들어지자마자 국제사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 딴 데 쓰이는 거 아니야? 우리도 국제사회에 우려를 갖다 북에 계속 전달했죠. 그랬더니 북이 2007년도에 저희들에게 북의 배급서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주는 임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봐. 이렇게 이 돈 갖다가 바깥에서 물자를 사가지고 뿌려주고 있어.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색안경 곳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문제를 지적하죠. 그래서 북이 나중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알았어. 그럼 너희들이 주는 임금을 우리가 안 받을 테니까 그 임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쌀을 사다 줘. 곡물을 사다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줬을까요? 못 사줬을까요? 홍기정 선생님, 우리가 이 곡물을 그 돈으로 사줬을까요? 못 사줬을까요? 답은 yes 아니면 no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예, 못 사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곡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걸로 살 수 있는 곡물은 중국에서
군량미로 들어갔다가 유효기간이 다 돼서 사료용으로 나가기 직전에 곡물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곡물을 구매해서 우리가 북에 줬다간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니들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알려줘. 니들 돈이 어디 딴 데 전용되는 거 아니야? 이 소리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홍영표 장관이 엉뚱한 소리 하죠. 그것도 나중엔 근거가 없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립니다. 한번 전용되는 것 같으라고 얘기했던 그 말만 지금 다들 기억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 제조업체들을 운영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국이 경쟁력을 잃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인근에 각국 제조공단을, 제조 전용공단을 만듭니다. 미얀마에 우리 LH가 갔더니만 일본이 이미 틸라와라는 데 틸라와 공단을 만들어서 자국의 제조업체들을 다 이전시키고 있었어요. 크기도 우리 개성당 일당이랑 비슷해. 그리고 우리도 올 9월 달에는 LH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제조업체 전용 공단을 만듭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일본이 미얀마에 만든 이 틸라와 공단이나 우리 LH가 올 9월 달에 블라디보스톡에 만드는 이 공단은 퍼주기 공단입니까? 아닙니까? 퍼주기 공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위해서 인근에다가 만드는 제조업 전용 공단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개성당 경쟁력이 어떤가라고 질문들이 많아서 남쪽 현지에서 규모가 비슷했던 두 기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업종과 규모가. 한 업체는 개성에 왔고 한 업체는 베트남에 투자했어요. 남쪽에서는 규모가 똑같습니다. 매출액도 똑같고. 개성에 2015년도 투자 기업이 개성은 78억 원, 베트남에 투자한 곳은 200억 원 투자했어요. 고용인은 베트남이 훨씬 많죠. 13년도부터 15년 닫히기 전까지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을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무려 5배 차이 났습니다. 베트남 투자했던 업체에 비해서. 실제 이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 남쪽의 모기업과 우리 개성의 현지 기업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가공비만 반영하면 되거든요. 개성에는. 인건비. 나머지 수익은 다 남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보면 이렇지만 실제로는 더 클 수가 있어요. 차이가. 고용 창출 효과도 베트남에 비해서 훨씬 컸죠. KDI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개성 현지 기업과 국내 인가공하는 기업. 어차피 똑같은 인가공 개념이니까. 2007년도에는 매출액 규모로 보면 개성 쪽이 작았죠. 그러나 상승률을 보면 개성 쪽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KDI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개성당 닫히고 나서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개성당에 간 기업들이 사양산업 내지 한계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경쟁력을 잃어서 이제 도태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연착륙을 위했던 거죠. 그래서 개성단에 두면서 점점 연착력을 유도하고 산업의 고도화를 꾀했던 건데 개성단에 닫히면서 하노이라든가 푸놈펜, 심지어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기업들이 다 가게 됐습니다. 기업이 가게 되니까 개성단에서 지원했던 남쪽의 기업들, 남쪽 주주원들은 다 실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아픔이 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개성단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해외 투자처,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리쇼어링 얘기 많이 하죠. 국내로의 복귀. 근데 국내로 복귀가 어려울 때는 전문용어로 니어쇼어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처에
제조 전용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사실 그런 개념에 따지면 개성공단만한 데는 없는 거죠. 마치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혹시 보이십니까? 예, 이거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축구부 온코리아라고 핏대기 같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머리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많이 늙었습니다. 이 개성공단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경제협력 관련돼서 그 전문 기관들의 평가가 극명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는 긍정적 효과와 하나가 안 됐을 때 부정적 효과, 평가가 너무 극명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보면 북의 GDP가 조금만 넣어주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남쪽에도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짐 누저스는 약간 뻥이 심하긴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자기 돈 북한에 다 뽑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남과 북이 결합했을 때 북의 경제 성장이 매우 가팔라질 것이고 남북의 어떤 GDP, 1인당 GDP도 매우 올라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UBS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통일이 안 되었을 때 평가는 또 너무 극명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이미 직면하고 있죠. 인구 고령화의 문제라든가 경제 성장률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저는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생존권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이 수준이 우리 후대에도 과연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에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의 브레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개성공단 같이만 했으면 독일이 그렇게 통일 후에 혼란은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이건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생각할 거리입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 만든 환일본해 제국도입니다. 우리나라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죠? 예. 왜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일 동맹은 우리 한미 동맹보다 훨씬 더 강할까 이 생각을 저는 항상 해봤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죠. 어렸을 때는 왜 일본처럼 잘해주지 못하지? 근데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지정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구나. 일본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나 중국을 막는 방파제와 같은 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막는 이런 역할인 거죠.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을 더 미국이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섬적인 상황인 건데 남북 간의 국경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40km입니다. 그리고 철조망이 다 막혀 있죠. 북중간에는 1450km 이상입니다. 그 국경의 왕래가 자유롭습니다. 북 입장에서는 남쪽과의 교육이 수월할까요? 중국과의 교육이 수월할까요? 결국은 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건데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섬처럼 됐을 때 이웃 섬나라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제 질문을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파머스턴이라고 하는 수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우리 영원한 것은 국가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 너무 국익 관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될 격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